뉴스업 미 대선 특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본투표가 경합주 7곳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전 8시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선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연결해서 현재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미국 뉴욕 맨하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전역에서 본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돼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가장 먼저 본투표가 종료되는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에서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에 투표가 마무리되고 7개 경합주에서는 미 동부 시각 기준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미 대선 투표 최종 마감은 알래스카 주인데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종료됩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his election, because of course choosing between th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says a lot about our direction of our country moving forward. I would dream of a better future where people feel safer making their vote and their voice heard. I want everybody to feel more relaxed. 네, 각 주별로 이 투표 종료 시간도 다른데 개표는 바로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개표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인디애나주 등 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뒤인 오전 9시에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순으로 투표 종료 이후에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결과 확정 시점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는 결과 확정까지 무려 나흘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사전투표 열풍으로 오늘 기준 8,300만 명이 우편투표나 대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승자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 유권자는 2억 4,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우편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6,700만 명이 넘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선거 당일인 오늘부터 이 밀봉된 우편투표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장 13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일정도 관심인데요. 전해주시죠. 해리스 부통령은 미 대선 이틀 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에서 우편 투표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인은 분열에 지쳤다며 리더십은 질책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워싱턴 DC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우리는 함께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대선 개표 방송 시청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로라고 저택으로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께 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후보의 얘기를 잇따라서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thank everybody for all you are doing. This truly represents the best of who we are. Just reaching out to folks, letting them know that we're all in it together. I know what I'm going to say, and I don't even want to think about the losing part. I would like to tell all of the people that are online to stay online. We have tremendous Republican lines. Democrats, if they'd like, they can leave. 네, 초접전의 대결인 만큼 누가 당선될지 초미의 관심인데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지에서는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 현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오늘 저녁 인사가다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입니다. 정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예비 결과가 나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호감도 조사에서는 도널드 전 트럼프에 대한 이
호의적 시각이 47%,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의적 시각은 46%로 나타났습니다. 41대 4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당일 CNN과 폭스뉴스를 포함한 방송과 신문 매체 모두 섣불리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미 대선 결과 예측 모델을 분석했는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예상 승률은 50대 50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30일을 기점으로 대선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관측됐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이 해리스 부통령의 예상 승률이 5%포인트 올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두 후보의 이 선거인단 확보 예상은 해리스 부통령이 270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268명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2명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박빙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후보들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유세를 벌인 경합주 외에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와 북동부의 메인주인데요. 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배경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아서 대통령, 부통령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간접 선거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선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은 각각 538명의 선거인단을 미리 선출하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 단위로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이 선택되면 이후 이들이 다시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서 최종적으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자, 미국 선거는 이른바 승자 독식 체제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곳은 1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만약 A당이 0.1% 아주 조금이라도 득표율에서 앞섰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A당이 선거인단이 실제 대통령, 부통령에게 투표할 권리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A당이 19표가 생기는 셈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유권자들에게서는 더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결과는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2000년과 2016년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분명한 예죠. 그래서 2000년 같은 경우는 엘고 당시 부통령과 조지 더블유 부시 공화당 후보가 붙었는데 전체 득표에서는 엘고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섰어요. 박빙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선거인단에서 중요한 플로리다 선거인단이 이제 조지 더블유 부시에게 넘어가면서 부시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득표에서 뒤처지면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죠. 그건 뭐냐면 전국 집회를 하면 유권 집회를 전국 집회를 하면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배분할 때. 그런데 이런 승자 독식이 적용되지 않는 주가 딱 두 곳, 앞서 말씀드린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입니다. 이곳은 선거인단 일부만 승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하위 선거구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할당하는 방식을 주 법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강세 지역인 네브라스카주의 경우에는 전체 표심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겼다고 해도 주 내부 지역 선거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긴 곳이 있다면 민주당도 한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네브라스카주 전체는 트럼프를 선택한 반면에 한 지역에서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해서 민주당이 한 표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 두 개 주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가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두 개 주의 개표 결과에 따라 두 후보가 동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경합주 7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 538개 표가 절반인 269대 269로 동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CNN은 경합주 7곳 가운데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고 해리스가 네바다와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주를 차지한 뒤에 공화당 텃밭 네바레스카주에서 한 표를 얻게 되면 바로 그런 동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초박빙 승부에서 한 표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곳 개표 결과는 앞으로 두세 시간 뒤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번 미국 대선,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총기 암살 시도도 몇 차례나 일어나면서 보안 문제는 이번 미국 대선의 큰 이슈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두 후보 주변은 물론 수도 워싱턴에 경호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입니다. 흑인들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 대학인데 해리스가 이곳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게 된 후배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Not only is she black, but she is a woman from Howard, and so that basically opens up a new road for all the girls that are trying to aim to do the same thing. 유세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비치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몇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만큼 보안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I left Mississippi to come right here to do this. We want Trump. This is Trump country.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악몽을 겪은 수도 워싱턴 DC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백악관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고 의사당 주변에는 장벽이 설치됐으며 일반 상점들도 문을 덧대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ur team has one focus, and that is how to keep Washington, D.C. safe and secure for residents and visitors. 경합주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 등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일부 투개표 시설에는 드론과 저격수가 배치됐습니다. 초박빙 승부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테러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자칫 대혼돈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미국 경호당국은 특히 선거 부정을 거론하며 대선 불복에 포석을 깔아놓은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만큼 백악관에 함께 입성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퍼스트 젠틀맨이 탄생할지, 퍼스트 레이디 2기가 열릴지 관심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에서 퍼스트 젠틀맨을 꿈꾸는 더그 에모프.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커진 멜라니아 트럼프. 두 사람은 출신부터 외조 방식까지 여러 면에서 뚜렷이 대조됩니다. 미국 뉴욕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난 에모프는 연예계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 충돌을 피하려 경력을 접었고 이번 대선 레이스에도 전면에 나서 외조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Kamala Harris was exactly the right person for me at an important moment in my life. And at this moment in our nation's history, she is exactly the right president. 따로 경합주를 찾아다니며 아내를 홍보하는 데 앞장섰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People need to cut through this Trumpian fog, all this gaslighting and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that he's just throwing out there right now. We got to win Wisconsin, and when we win Wisconsin, she's going to be president. 역사상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되면 유대인 커뮤니티와 백악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포함해 왕성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반대편인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로 활동하다 트럼프와 결혼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2017년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도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릴 만큼 공적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critical issues facing children today. So the three main pillars of Be Best will include well-being, social media use, and opioid abuse. 7월 전당대회에서 후보 배우자 연설을 건너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불화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회고록 홍보에 집중하다 대선 막바지에야 뉴욕 유세에 깜짝 등판했습니다. Please welcome our next Commander-in-Chief, my husband, President Donald J. Trump. 백악관에 복귀해도 1기에 이어 패션 정치와 아동 권리 운동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치열한 선거 전에 미국인 17은 대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선 걱정에 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김도은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전문가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입니다. 두 후보는 성별부터 정책까지 거의 모든 게 극과 극, 선거전도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I think whichever way the election goes,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real sea change in the world and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it's a scary election. 미국 심리학회 조사 결과 대선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사람이 69%로 지난 두 차례 대선보다 늘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불면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We call it alexomnia, so it's insomnia linked with the election season. 불안감을 줄이려고 일부러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What I've been doing is I've been unfollowing a lot of people on Twitter, a lot of political accounts. I've been limiting my access to the news. Spend time with people you love, do things outside, take time away from phones. And that's the biggest thing, just not sitting in front of the TV as much as you can and consuming media. 요가나 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선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친 몰입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Survived many elections. We'll get through this, right? It's only 4 years trying to figure out what I do have the ability. YTN 김도원입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You are watching on YTN. We are not going back.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are watching the U.S. elections coverage on YTN. 네, 계속해서 미 대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에서 본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오전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투표가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가 마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가 보통은 마감이 되면 개표를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그래서 진짜 투표율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투표한 결과의 일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그 추세를 반영한 그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느 후보가 어느 주에서 앞서고 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주마다 시간대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표 마감 시간도 다르고 이제 개표 방식도 그런 다른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1시간 뒤쯤 되면은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투표를 마무리하는데 이 두 곳은 경합주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너무 초박빙 접전이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국 득표율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1.5% 앞서고 있지만 7개 경합주 모두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 이런 결과를 내서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그나마 개표가 일찍 시작되는 이 시간차 때문에 동부에 있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그 조지아주에서 이제 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이제 출구 조사와 초반에 개표 결과를 보고는 이제 당선자 윤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주는 사실 이제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우세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만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오히려 앞선다든지 그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 후보가 진다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즉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북동부 경합주를 세 주를 다 석권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선거 승리에 필요한 270명 선거인단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특히 흑인 유권자 비율이 다른 주보다 많은 주입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의 33%가 흑인 유권자고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전체 유권자의 22%가 흑인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서 재검표가 진행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표를 수작업으로 개표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당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인 때라서 대부분 많은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를 선택했죠. 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윤곽을 드러나고 확정의 단계로 드러난 데까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아마 뭐 조지아주 재검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다면은 선거 후에 이제 불복 사태라든지 선거 조작의 이런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표가 진행되는 것이 예상되니까 2020년 대선과 비슷하게 11월 5일 이후에 한 4일 정도, 5일 정도의 정말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네. 선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표가 최종 마감은 어쨌든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긴 합니다. 이제 알래스카주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면은 당선자 윤곽에는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뭘 봐야 될지.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이제 조지아주의 이제 개표 현황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첫째는 이 두 개의 주가 선거인단이 그 많은 15명이나 걸려 있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비중이 큰 주입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 19명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경합주를 가지고 양 후보가 정말 사활을 걸고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둘 후보 중에 한 후보가 펜실베니아를 지더라도 이 노스캐롤라이나 혹은 조지아를 확보한다면은 그래도 승리할 확률이 있지만 펜실베니아도 지고 이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조지아까지 진다면은 네. 사실 270명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확정자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중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특파원의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대선에 관련한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올라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과격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안보상의 문제, 그런 그 경비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만 이제 2020년에 워낙 큰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 기관 그리고 국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년 동안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요 사태라 이런 것을 그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는 확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뭐 높은 것은 당연하죠. 워낙 이렇게 박빙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선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합을 했을 때는 투표율이 60%를 약간 넘었습니다. 60.1%. 근데 2020년에는 66.4%, 즉 미국 유권자의 3명 중에 2명이 선거에 참가했거든요. 66.4%.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 투표율이 64% 내지 65%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해요. 네. 이거는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다면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6년 대선도 그렇고 2020년에도 전국 득표율이 47%였습니다. 같이 47%. 근데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이번에 처음 대선에 표를 행사하는 젊은 유권자층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 말고도 그 중간에 있는 유동적인 유권자층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약간이나마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그 유리한 현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대선 본투표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본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NN 생방송 동시 통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Donald Trump, 2020년에 since he's the 비해서 constant in this election. He's 좋은 been on the 결과를 ballot 보이고 3 있는지 elections in a row. 아닌지를 볼 So then you 필요가 come back 있습니다. there. Let's come out of there and come back to 2024 네, and pop out. This one's a 2024년 little bit more interesting when you come up here, Kenton County. Why? Because this is Cincinnati 켄튼 suburbs. 카운티를 보도록 You see Cincinnati 하겠습니다. right there. 바로 The Cincinnati 북쪽에 airport is 신시내티가 actually here. 있는데요. 그 Coming to 신시내티 Kentucky, 공항이 across 바로 the 이 bridge right 카운티 there. Sorry, 안에 I just 있습니다. punched that by accident. Let's come back to it here. 네, 실수로 And so 잘못 you bring 화면을 out the county 눌렀는데요. here, and you 이 see 켄튼 Donald 카운티를 Trump running. 보시면 Again, 40% of the vote, 43% of the vote there. Donald Trump getting 59% seats. Just want to go 개표 back in 상황에서 time. In an area that is more 58.7%로 rural as you get down 앞서가고 here, 있습니다. but quite suburban up here. Let's just take a look. 아래쪽은 59% 농촌 now, 지역이고요. 위쪽은 교회 59% 지역인데요. last time. So Donald Trump at the 지난 moment, we're not done with the count there, but at the moment, 2020년에도 Donald Trump is tracking Donald Trump 58%를 2020. 득표를 Let's take a look at 했습니다. 2016. And you come look at 2020년의 수치를 2016, 거의 따라가고 있는 Donald 것을 볼 수 있죠. Trump gets 60. 2016년의 Round that up 경우에는 there. 거의 In 60%에 2016, and at the 육박하는 moment, he's 득표율을 getting 기록했습니다. 59. So within the heat 지금도 map, 비슷하죠. he was in the state 그래서 that he won comfortably. 과거에 Again, might be 승리를 useless 했던 exercise 그런 to get through the night, but 카운티의 sometimes you're just 득표율을 looking, how 거의 is 그대로 Donald Trump 따라가고 doing 있는 것을 compared 볼 수가 to Donald 있습니다. Trump in past elections in the red states. And again, so 네, far, when you 그래서 look here 지금 in Indiana, 공화당 it's the same 우세 question. 주에서 Not in any of the giant 어떤 voting areas 결과가 yet. 나오고 있는지 Just 다시 take a 한번 peek 보고 here, 있는데요. 2024, Donald Trump getting 62%. 위틀리 카운티 같은 Let's go back 경우에 to check. 올해 Donald Trump 62.4% getting 득표를 하고 있고요. 73% there. So 2020년에는 again, I want to see 73% what percentage of the 득표를 vote we have here. 했습니다. Yeah, we're at 39%. So just something to keep an eye on, right? And 네, is it gonna matter 이러한 in Indiana? Probably 비교를 not. 우리가 Donald Trump's 지켜봐야만 turnout 할 것입니다. or margins are down a little 트럼프 bit in these other places, Jake. 지지자들의 Sometimes you 투표율에 take one 따라서 state and 지난 then find a 선거의 community county 득표율에 like it, 비해서 battleground 얼마나 state, 높은지 and 낮은지를 start to 볼 do a 수가 little, 있습니다. a little bit more analysis. 지금 보고 Right 있는 now it's 것은 growing. 공화당 We're just kind of looking 우세주인데요. for 경합주의 경우에는 이런 득표율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개표 결과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경합주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건, 네, 짐 슈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투표소 현장에서 젊은 층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네, 제가 있는 마컴 카운티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지금 만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고 이제 조만간 한 명이 더 다음 주에 한 명이 더 태어날 예정인 부부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런 기준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경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에서의 경제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그런 시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제대로 개표가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마콤 카운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도둑 맞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그리고 개표 결과를 봤는데요. 날짜에 따라서
우세한 후보가 크게 달라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아기 곧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한 투표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럼 위스콘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워키의 투표소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그 투표하려는 주민들이 오신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개표가 시작되는 게 정말 바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 CNN의 개표 방송 내용 동시 통역과 함께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인디애나주 그리고 켄터키주에 대한 개표 결과 지금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는데 지금 개표 초반인데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까 이제 설명했지만 그 카운티는 워낙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아직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네. 한 가지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힌트랄까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당선됐을 때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선거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누구누구 후보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회사를 한번 떠올릴 수가 있죠. 하나는 트럼프가 대주주인 이제 트럼프 소셜 그 미디어 회사입니다. 거기에 주가를 보면은 사실 그 11월 5일 미국 대선 전날까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11월 초반에는 그 이제 여성 폄하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 폄하 발언이 나고는 폭락을 했어요. 네. 근데 선거 전날인 11월 4일은 또 12%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 1% 빠진 상태예요. 아하. 이게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앨런 머스크 트럼프를 위해서 자기 돈으로 선거 자금을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억 원이죠. 2,500억 원을 기꺼이 투척한 앨런 머스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 트럼프 후보가 유력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테슬라 주가가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당일날 갑자기 3.5% 상승을 했어요. 선거 네. 당일날 아침에. 근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2.9% 빠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하실 것은 왜 그 억만장자,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자기 돈을 2,500억 원이나 써가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까?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해온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후보를 앨런 머스크가 지지하는가 네.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사업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계속 유지가 되면 네.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 대당 7,5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이 있겠죠. 그러면 전기차 생산 회사인 테슬라는 계속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돼도 나쁠 건 없죠. 네. 그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뭔가를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회사지만 공장의 절반은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 7,500달러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아라든지 외국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차 한 대당 소비자 부담이 1,000만 원씩 더 비싸집니다. 네. 그럼 테슬라는 우리는 미국 차다, 미국 전기차다,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다른 외제 전기차, 기아 전기차에 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나쁠 게 또 없는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2,500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냐 너무 큰 돈인데. 그렇죠. 앨런 머스크의 개인 자산을 보면은 현재 32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억 원도 앨런 머스크 자산의 3%도 아니고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트럼프에 베팅하는 것도 굉장히 이 재벌들은 좀 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대선에선 특히 젊은 유권자들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카말라 해리스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젊은 후보자들을 low propensity voters, 네. 낮은 성향의 유권자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는 당일날 게으르고 바빠서 투표는 하지 않는 그 low propensity voters라고 해요. 젊은 네. 유권자들을. 그래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보면은 76%였는데 2020 대선에서 26세 아래의 젊은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한 것은 50%가 안 됐어요. 아하. 근데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해리스에게 중요한 것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대선에 승리했을 때는 이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층에서 공화당 후보의 차이가 66%나 됐습니다. 네. 2020년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보다 같은 젊은 유권자층에서 20%를 더 앞섰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 젊은 유권자층, 30세 유권자층에서 17%밖에 앞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을 적어도 2020년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던 정도로 20% 정도는 격차를 벌여야지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할 텐데 그래서 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독려해서 높이는 것이 민주당 승리의 관건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사전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지금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19명의 선거인단에 걸려 있는 경합주 중에 경합주 펜실베니아주는 선거 당일 오전 7시 투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우편 투표를 받기만 하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보관만 네. 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도 선거 당일날 아침에나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개표 이런 작업도 투표가 완전히 펜실베니아주에서 종료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그리고 직접 투표에 대한 개표, 펜실베니아주는 약 사흘 정도 네. 꼼꼼하게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우려라든지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대선에 패배하면 미국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섬뜩한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불복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 불복을 선언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리겠죠. 네. 이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마다 법원에서 이런 선거 불복에 대한 소송이 타당하냐, 심리할 타당한 이유가 있냐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죠. 네. 2020년도에서는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의 대부분이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불복 선언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불법 사태가 있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선거 개표를 인증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재검표라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이제 소송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제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상하원, 양원에서 확인되는 그것이 1월 6일입니다. 네. 1월 6일에서 이제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선거인단이 이제 선택한 그 투표 538표에 대한 마지막 확인과 인증을 합니다. 네. 선거인단은 언제 이 투표를 하느냐? 538명이
12월에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첫째 월요일에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짜로는 12월 16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미국 날짜로요. 12월 16일 월요일에 모여서 하고 그 결과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맞다. 그 선거인단에 당신이 이 후보를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네. 그것이 1월 6일에 의사당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주재하는 것이 현직 부통령입니다. 하원의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하니까 1월 6일에 의사당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마지막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인 펜스 보고 나를 위해서 이거 회의를 주재하지 말아라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보다는 헌법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것을 강행했죠. 그래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어딨냐 죽여버리자 했을 때 그 경관들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지금 폭도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I don't care. 난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월 6일에 바로 그때 폭동 사태가 의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번에도 선거 결과가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것은 2025년 1월 6일에 의사당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그 선거인단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국민들 내에서 대선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생겼다고 하고요. 뭐 심장이 뛴다, 잠도 못 잔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대선 이후에 그 양극화를 걱정하는 미국민이 많다는 뜻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의 정치 선거 때문에 가족 모임도 못 하겠고 동창끼리도 싸우고 뭐 헤어졌다. 뭐 종교랑 정치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제 선거 때마다 다들 몸살을 앓고 서로 이제 밥 먹으라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도 계속 어떻게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미국 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마무리됐고요. 인디애나주 그리고 켄터키주에서는 개표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합주 7곳 가운데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한 30분 뒤죠. 9시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부터는 투표가 마감이 되고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안으로는 미국 그 전체에서 투표는 마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와이를 제외하고요. 알래스카는. 그렇군요. 자, 마감이 되면은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한 대충의 윤곽은 오늘 저녁쯤에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제 YTN 아침 뉴스를 보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 47에 주목하라 숫자 47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미 합중국 제47대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했는데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되었고 2020년에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2020년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은 똑같이 4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전국 득표율에서 트럼프 후보가 47% 이상을 얻는다면은 트럼프 후보의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힌트는 백인 여성 유권자입니다. 2016년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미국의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 후보인 트럼프 후보에게 2% 더 투표했습니다. 2020년에도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를 46% 했고 미국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7% 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이번 2024년 대선에서는 45%, 46%보다 더 높은 47% 이상을 미국 백인 여성 유권자들부터 얻어야지 승리할 확률이 높다. 47. 트럼프 후보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에서 47% 벽을
넘어야 되고 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47대 대통령이 되려면은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45, 46이 아니라 47% 혹은 그 이상을 지지해야지 확률이 높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샤이 트럼프로 이제 많았었는데 요번 대선에서는 사실 나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좀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는 많지 않고 히든 해리스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대선 출마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샤이, 난 트럼프 지지자 아니라고 숨기는 것도 지난 8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쯤은 노출이 다 되었겠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4년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난 트럼프 지지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트럼프 후보에게 좀 불리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 대선도 그렇고 2020년 대선도 그렇고 특히 경합주에서 여론조사가 트럼프 후보를 저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경합주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벨트 3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포함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선다고 여론조사에서는 나왔거든요. 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저평가가 된 거예요. 3%에서 5% 더 나왔어요. 그래서 박빙의 승부로 이 경합주를 트럼프 후보가 2016년에 다 가져가서 당선이 되었고 네. 비록 패배는 했습니다만 2020년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3% 정도 앞선다고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겼는데 1% 미만의 초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조용히 있다가 여론조사에 참여 안 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서 저평가된 현상이 있다면은 유리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는 어떤 새로운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숨은 표는 여론조사에 이제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는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전국적으로 투표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 날쯤이죠. 한 후보가 패배를 인정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겠네요. 트럼프 후보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죠. 네. 피바다로 만든다고 이야기한 후보가 어떻게 선선히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양의 축하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워낙 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사실 2000년에도 알고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공화당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가 플로리다 개표가 너무 박빙이니까 다시 전화해서 아까 전화 취소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시 후보가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왜 자꾸 전화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플로리다 개표 결과를 승인을 하고 대통령 후보 당선인으로 조지 W 후보를 완전히 확정한 다음에야 알고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 결과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유머 섞인 말로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제가 전화를 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고 이번에는 다시 마음 바꿔서 전화하지 않겠다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조크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대선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후보가 갑자기 바뀌기도 했고 처음으로 이제 남녀 후보가 대결을 하면서 흑인 대 백인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미 대선의 그간의 그 선거 과정이랄까요? 그간의 과정을 좀 평가를 해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이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분열돼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에 불구하고도 계속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선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헌법적 차원에서의 대비가 돼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530명 선거인단이 269대 269 동률을 기록하더라도 대통령을 선출할 방법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원에서 네.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약점과 문제,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 유연한 하다는 것도 보여준 트럼프 같은 후보도 나오고 트럼프 같은 대통령 4년도 경험했고 하지만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도 있는 나라 그런 미국의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잘 보여준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계속해서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간으로 저희가 8시 40분인데요. 20분쯤 뒤면은 보고 계시는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본투표가 끝나고요.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개표가 마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미 대선 특보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개표가 시작이 되면 CNN 연결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선거 과정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라는 것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 2020년 대선 개표 과정도 힘들었습니다만 또 1월 6일에 이제 상하원 양원 합동 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도 그 의사당 난입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경험은 참 미국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지만 그런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히려 2024년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모든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추인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개표가 경합주에서 시작이 되면 CNN 동시 통역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공천계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계의 의혹까지 번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 일정은 오는 8일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조사 준비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금요일로 잡은 겁니다. 명태균 씨가 받는 첫 번째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돈의 액수가 6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성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채무 관계란 입장입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악우가 맞는 거예요. 강혜경 씨는 이제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주고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했던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며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2차례나 보강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인력을 늘린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핵심인 명태균 씨 소환 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제기된 의혹 모두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에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등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지난달 수사팀의 검사 2명을 파견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보강이 이뤄진 겁니다. 기존 수사팀에 지난달 파견한 검사 2명, 이번에 파견한 검사 4명까지 모두 11명의 전담팀이 꾸려진 건데 사실상 특별수사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추가 파견이 결정된 이지영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명태균 관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인데 관련 보고를 받는 대로 수사팀 업무도 새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 돈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수사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등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법리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해당 의혹 역시 창원에서 함께 살펴볼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이 전담팀 구성으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가운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은 주제나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끝장회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까다로운 현안 질문도 피하지 않고 모두 답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3일 앞두고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문 개수나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선 3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영역도 나누지 않고 주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진솔하고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보하고 싶은 부분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견은 용산 참모진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조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시점보다 앞당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번 달 말쯤 하려던 회견을 2주 이상 서둘러 하게 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대국민 담화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수위와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입장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김 여사가 회견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회견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4대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을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개혁 동력을 회복하려면 회견에 앞서 참모진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달라진 소통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 전격 예고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당 안팎에선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입장 발표를 7일로 앞당기자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절반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인적 쇄신과 함께 김건희 여사 논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담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 대표 측은 한 대표의 그간 작심 발언과 더불어 여러 통로로 전해진 쇄신 요구가 대통령실 기류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찾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대통령에 전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당초에 11월 말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보다는 훨씬 이런 시점이면 좋겠고 그동안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선 한 대표의 존재감을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는데 한 대표도 주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친윤계는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밝힐 거로 기대했습니다. 결단이 내려지면은 거침없이나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국민들께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국민 기대에 걸맞은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레 당겨진 대통령 일정을 두고 개파 간 물밑 신경전도 여전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담화가 당정 그리고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딸을 향한 애절한 마음과 함께 사채의 덫에 걸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월 30대 여성 A씨가 전북 전주에 있는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장이 걸친 유서에는 6살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그런데 노트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조대리 90만 원, 고부장 40만 원,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과 액수를 적어둔 겁니다. 차라리 나한테 톡 까놓고 나 일이 급해가지고 썼다고 했으면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으로 시작된 빚은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에 한 달이 안 돼 1,000만 원이 넘게 불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A씨 가족 사진은 물론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집 주소까지 포함한 협박 메시지를 하루에 수백 통씩 뿌렸습니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지금 보고 싶다고 온다고. 아니 애한테 끝까지 그런다는 거는. 가족에게는 평생 따라가 죽이겠다며 협박했는데 A씨가 숨진 뒤에도 연락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고. 경찰은 A씨 죽음과 관련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지만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근처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수신호 중이던 3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파주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함께 있던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웅성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차량이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뒷부분이 아예 사라지고 바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선에 정차 중인 SUV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SUV 뒤편에 서 있던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차량이 고장나 수신호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장이 나놓으니까 차가 섰고 그것을 이제 후방 조치를 내렸어요. 후방 조치를 하다가 볼보 차량이 흉미추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지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에서 몸이 불편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부인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숨진 여성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미 동부 시간으로 현재 시각 오후 6시부터 마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의 일부 지역은 미 전역에서 제일 먼저 동부 시간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됐고 미 중부 표준시가 적용되는 인디애나의 서부 지역 2곳과 켄터키주 서부 지역에서는 1시간 더 투표가 이뤄집니다. 이번 대선 경합주 중에는 조지아주가 처음으로 동부 시간 오후 7시에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에 들어갑니다. 조지아주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버지니아, 플로리다주 일부, 뉴햄프셔주 일부에서도 투표소의 문을 닫습니다. 이어 30분 뒤에는 또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투표가 마감되고 오하이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도 같은 시간 투표가 끝납니다. 네, 대선 투표 당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을 더 높게 예측하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이 56대 43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100번 치를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56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번 승리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공화당 후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시간 5일 오후 4시 40분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짧은 글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집행기관이 오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당원인 필라델피아시의 세스 블루스카인 커미셔너는 이 주장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서 필라델피아에서의 투표는 안전하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기 암살 시도가 몇 차례나 일어나면서 보안 문제는 이번 미국 대선의 큰 이슈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두 후보 주변은 물론 수도 워싱턴에 경호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입니다. 흑인들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 대학인데 해리스가 이곳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게 된 후배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Not only is she black, but she is a woman from Howard, and so that basically opens up a new road for all the girls that are trying to aim to do the same thing. 유세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비치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몇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만큼 보안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I left Mississippi to come right here to do this. We want Trump. This is Trump country.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악몽을 겪은 수도 워싱턴 DC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백악관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고 의사당 주변에는 장벽이 설치됐으며 일반 상점들도 문을 덧대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ur team has one focus, and that is how to keep Washington, D.C. safe and secure for residents and visitors. 경합주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 등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일부 투개표 시설에는 드론과 저격수가 배치됐습니다. 초박빙 승부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테러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자칫 대혼돈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미국 경호당국은 특히 선거 부정을 거론하며 대선 불복에 포석을 깔아놓은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경합주 7곳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조금 전에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감과 동시에 개표도 시작이 됐는데요. CNN에서 출구조사도 발표합니다. 동시 통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기려면 이제 해리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곳인데요. 아틀란타 쪽입니다. 클레이턴 카운티 이 바로 밑을 보시면요. 흑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민주당이 강한 곳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많은 것에 따라서 트럼프가 교외 지역에서 어떤 투표를 가질 것이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이넷 카운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지난번에 58%를 득표했습니다. 근데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2012년을 보면요. 미트 롬니가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 교회 지역에서 공화당이 거의 50%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2016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요. 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지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더 퍼센티지는 떨어져서 40%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한 경합지에서는 교회 지역에서 이 정도 투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44%까지 올라간다면 좀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접전지가 되면서 해리스가 자신의 기본 텃밭에서 잘해주는지도 또 중요할 것입니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아주 반반으로 잘 나누어진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024년 결과를 보시겠어요? 네, 여기 플로리다에서 한 100만 표 정도가 100만 표가 아니네요. 네, 거의 19만 4천 표 정도가 개표가 됐고요. 네, 100만 표가 넘습니다. 분명히 이곳에서는 궁극적으로 아마 빨간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득표가 주로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20만 표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네, 이번에는 플로리다가 굉장히 더 복잡한 그런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으로부터 시민들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공화당 우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선거 당일에 이 정도 격차는 그렇게 큰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개표를 보고 있지만 지금 듀발 카운티 같은 경우도 플로리다에서 경합지입니다. 그래서 듀발 카운티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에 따라서 뭐 부시 대통령 엘고의 선거에서도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50%대 49%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51대 47%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굳이 나누자면 트럼프가 조금 더 경쟁력을 과거에 비해서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전히 좀 이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을 보면요, 피터스버그, 올란도 이쪽 그 해변가를 보시면요, 네, 플로리다를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리스가 여기서 유대인 득표가 약간 좀 모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해리스가 한 그 발언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네, 플로리다는 이렇고요. 다시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 또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으로 가겠는데요. 일단 플로리다는 계속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플로리다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국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마이애미 데이드를 이기면서 그때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원의원 루비오가 승리했을 때고 주지사를 보겠습니다. 네, 이때 주지사 후보가 크리스가 브라운에서 이겼고요. 마이애미 데이드에서는 드산티스가 이겼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히스패닉 그 득표를 했던 것에 비해서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궁금해하는 것은 해리스가 이쪽에서 얼마나 취약성을 갖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네, 플로리다가 정말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히스패닉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에서 결과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의 남쪽 부분은 훨씬 더 공화당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가 히스패닉 그 유권자의 3분의 2의 득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이제 신뢰할 만하게 공화당 우세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지아 유권자들의 집단별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흑인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흑인은 유권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86%의 지지율을 가져가고요. 트럼프는 12%입니다. 4년 전에는 바이든이 88%를 지지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높았죠. 그리고 트럼프는 4년 전에 비해서 11%였으니까 조금 더 높게 지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 30세 이하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리스 지지가 60%, 트럼프는 39%입니다. 해리스는 조지아의 청년층 지지율은 사실 4년 전 바이든보다 더 높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는 청년층에게 43%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대졸 미만 백인 유권자들,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데요. 약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81%를 지지율을 가지고요. 이것은 4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전체 유권자의 35%를 차지했기 때문에 유권자 비중은 좀 더 낮아졌죠. 네, 그리고
무당층의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 전에 비해서 비중이 좀 더 높아진 것인데요. 트럼프가 11%포인트 격차로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앞서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전에는 바이든이 무당층에서 9%포인트 더 앞섰습니다. 무당층 지지도가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20%포인트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 해리스가 조금 더 득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대졸 미만 백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역시 지지율이 높은데요. 무당층은 기류가 바뀌었군요. 네,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앞서 들은 것처럼 무당층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년 전에는 28%였지만 이제는 31%로 30%로 높아졌습니다. 네, 31%가 맞군요. 그래서 완전히 무당층이 트럼프 쪽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무당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바이든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한 것이죠. 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저는 선거 보도에서 이런 말씀을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도가 무당층에서 더 높아진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측 결과를 보도록 하죠. 인디애나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주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선거인단 득표 확보는 트럼프가 19표, 해리스는 3표입니다. 270표를 확보해주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플로리다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결과 트럼프가 51.3% 득표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약 13만 표 가량의 격차가 있고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 다시 성정하겠습니다. 52.2%를 트럼프가 득표를 하고 20만 표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30표의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플로리다주입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합주의 성격이 강한데요. 현재 개표에서는 트럼프가 58.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이제 조지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개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NN의 개표 방송 라이브로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구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구조사 결과 지금 켄터키 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은 총 8명인데요. 이곳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CNN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켄터키 주에서는 선거인단 8명이 걸려있는 지역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버몬트주입니다. 선거인단 3명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가 예측이 됐습니다. CNN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 버몬트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가 예측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지역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터키주인데요. 지금 오전 9시 기준으로 8%가 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개표 초반입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71.8% 압도적인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8% 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아직 초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기준이고요. 71.8%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인디애나주는 14%가 개표가 됐군요. 역시 이 지역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61.3%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지금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인디애나주 14% 개표가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61.3%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표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개선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유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미국의 선거 비용은 이번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추산한 올해 선거 비용은 1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0년보다 약간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선거 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엇비슷했던 1인당 선거 비용은 이제 캐나다의 27배, 영국과 독일의 40배에 이르렀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미국의 후보들은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 같은 극소수 부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각종 로비에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새 정치 자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갑부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액수는 40배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도 이런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5%는 선거 비용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게 어려워졌고 72%는 선거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선거 비용은 광대한 영토와 값비싼 광고 시장, 정당별 예비선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연방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여러 차례 선거 비용을 규제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위원 결정에 막혔습니다. 오히려 2010년엔 기업과 노조도 개인처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 이후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이고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쓰이는 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결국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선거 비용을 둘러싼 미국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네, 조금 전에 CNN의 출구조사 결과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AP의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대선의 첫 출구조사 AP의 조사 결과인데요. 인디애나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해서 1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AP통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각 미국의 언론사마다 출구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CNN 방송의 개표 방송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는 그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몇몇 그 교외 지역에서는 득표 수가 약간 저조하게 나타나서 트럼프가 우승할 것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투표자들이 선거 지지 모임에서 선거 운동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과 또 긍정의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리스 선거 캠프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접전지에서 아마 승리를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의 선거 캠프 플로리다주의 웨스트팜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캠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분명히 승리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주는 트럼프가 바이든과 지난 대선에서 싸웠을 때 잘했던 그 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지사 선거가 결과적으로 득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그 주지사 후보는 지금 현재 또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지나지 않지만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보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나올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와서 투표소로 올 것을 계속해서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웨스트팜비치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의 분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주요 이슈로 작용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미국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사람들의 느낌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가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1%가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정도 43%가 불만족스럽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27%는 분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불만족스럽거나 분노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에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리스 캠프에는 또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있죠. 해리스 측에는 트럼프가 지금 우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불만족스럽다는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경제가 1위를 차지했고요. 36%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주에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낙태 그리고 이민 외교 정책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연방 차원에서 주는 원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갔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4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46%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조지아나 다른 국가 차원에 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 높았습니다. 42%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에서는 이렇게 바이든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그 층의 유권자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디애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에게 조금 유일한 것 같은데요. 70% 그 탈힐,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람들이 지금 국가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이다, 그것도 분노가 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가장 큰 표심을 사로잡을 이슈라고 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 해리스 보스에 대해서 상관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한 70% 정도나 불만족스럽고 화가 났다는 것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매우 좋은 사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데이빗과 또 앤더슨이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많은 그 남성과 여성이 불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미국에서 자신들의 그 생식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오랫동안 뭐 어느 것이 옳은지 또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지금 국가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가 그 부분을 극복을 해야만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무당층이 왜 트럼프 쪽으로 조지아주에서 이제 옮겨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공화당 측 여론조사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저에게 전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가 경험을 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 제대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사실 최종 결과를 볼 때까지 과연 무당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경합주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막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투표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유권자들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맥클렌버렌 카운티에 있는데요. 바이든에게 66%의 지지를 2020년에 몰아주었던 그런 카운티입니다. 이 카운티에서 해리스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4년 전과 비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브라이언 플로리스라는 유권자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셨나요? 해리스에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원래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계속하면서 가서 이제 투표해라. 안 하면은 헤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네, 정말 헤어질 생각이었을까요? 네, 뭐 정말로 헤어지겠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여자친구가 해리스한테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셨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요? 네, 이번엔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소 문 닫기 직전에 이제 오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투표하는데? 네, 제가 한 4시 40분쯤 집에서 나와서요. 네, CNN 방송의 생방송 개표 방송 내용 동시통역과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예상이 됐고요. 해리스 후보는 버몬트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켄터키주 나왔고요. 버몬트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개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켄터키주에서는 8%가 개표가 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71%로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인디애나주는 14%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6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추위 속에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는 2일 빠른, 평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입니다. 그 밖에 중부 일부 내륙으로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이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과 함께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대관령 영하 3.6도, 파주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은 4.1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2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른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후 금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기 서해안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미 대선 본투표가 속속 마감되면서 개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미 대선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